네, 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오늘은 제 주변에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 전에 좀 파악해야 되는, 많은 가치관 중에 금융 가치관도 좀 맞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돈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컨셉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돈을 버는 능력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융 스탯. 이게 아무래도 결혼할 때 보면은 경제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나이쯤 되면 이제 30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좀 높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뭔가 돈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왠지 입에다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전적으로 딱 경제적인 금융으로만 놓고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막 듣다가 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던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던가 뭔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정말 딱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돈을 다루는 능력과 관련된 거는 제가 되게 그 유튜브에서 쇼츠 하나 봤던 게 김승호 회장님이 하는 어떤 강연 같은 거에서 보니까 돈을 다루는 능력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돈의 속성 저자인데 그분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저한테 맞게끔 벤치마킹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크게 돈을 다루는 능력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이겠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능력인 거고, 두 번째는 소비하는 능력.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도 돈을 다루는 능력이 하나 나뉠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을 굴리는 능력. 이것도 또 하나의 돈을 다루는 능력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불려서 저축해오는 재산을 잘 지키는 능력도 돈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차 소득, 2차 소득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젊을 때는 근로소득에다가 비중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회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 시기에는 보통 시간이랑 뭐 자유, 건강을 누군가에게 주고 돈을 버는 이런 형태의 1차 소득이 발생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로소득을 통해서 저축한 자산을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금융소득. 물론 돈으로 돈을 버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돈으로 다시 이제 시간과 자유를 사는 거꾸로 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파이어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2차 소득을 근로소득만큼 발생시켜서 내가 좀 근로보다는 금융소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주고 이제 시간과 자유를 사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X축은 나이고 Y축은 소득이에요. 처음에는 노동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처음에는 쭉 올라가서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5천 넘어가고 뭐 6천 넘어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막 연봉이 천씩 뛰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롯데케미칼에 근무할 때 수석님의 월급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도 좀 있었어요. 저는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근무하신 수석님의 월급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해서 수석까지 가는 것도 되게 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간 건데 저렇게 올라가도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노동소득을 할 때
요 젊은 나이에는 뭐 자동차라던가 뭐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식 교육비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식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융소득이 많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 단톡방 뭐 240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총 소득의 비율 중에서 근로소득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뭐 경제 이런 이야기라던가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것 중에 이거 말고도 제가 단톡방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뭐 아직 젊으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든지 도전해라 젊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현재 상황 자체가 아직 뭐 30대, 40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금융소득 가지고 뭔가 대단히 빠르게 저런 2차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욕심을 내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수익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면은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생이 바뀔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500만 원도 되게 크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는 요 60대, 70대 정도가 왔을 때 그때 가면은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이 준다고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도 뭐 금융소득이 안 나더라도 내가 노동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내 노동소득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융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지금은 좋은 이 금융 뭐 투자 습관을 갖자라고 제가 지금 240명 모아놓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풍제약이니 뭐 에코프로니 오늘도 뭐 태영건설 상한가 치니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뭐 비트코인이니 뭐 도비코인이니 막 이런 거에 좀 하지 말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근로소득에다가 좀 많은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뭐 투자 활동이라던가 금융 공부라던가 오늘 저랑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이 만나는 이 지점을 좀 당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좀 많이 발생시키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요 꼭지점 포인트가 훨씬 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를 좀 당기고 싶어서 자꾸 노동소득을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포인트가 왔을 때 내가 이 포인트에 도래했을 때 금융소득으로 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지금의 이 좋은 투자 습관을 갖고 가는 게 진짜 빛을 보는 건 이때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뭐 저랑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지금 젊은 날에는 좋은 투자 습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젊은 날에는 노동소득을 빨리 올려야 이 포인트가 앞당겨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그만큼 빨리 올라갈 거고 금융소득은 정말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냈지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막 공모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되게 쉽게 벌지 않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DS 단속 같은 경우에도 한 160 정도 나왔는데 수익률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팔 때 수익률 뭐 3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공모할 때 넣었던 투자 금액이 뭐 2억 5천, 2억 5천이면 2억 5천에 대한 수익률이겠죠. 그 300%가 수익률이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돈이 진짜 모이면 진짜 진짜 막 붙어요. 제가 오늘 요번에 그 기부 영수증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부 영수증 끄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지금 저기 봉사 모임 통장에다가 넣은 게 제 거 100만 원, 그다음 우리 와이프 1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저희 와이프랑 저랑 기부금을 낸 게 한 3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느 정도 이 금융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이 모이니까 사실 요건 이제
뒤쪽에 돈을 쓰는 능력에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은 드리겠지만, 예, 진짜 자산은 모이면 모일수록 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게 제가 너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쓰는 것보다는 돈 잘 모으자. 퇴근하고 나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지 말고 뭐 공부 한 글자라도 더 하고 노동소득 발생시키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 앞에 뒤에 설명할 거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금융 스탯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제 친구들이랑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 친구가 자기는 배우자의 경제 능력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할 분을 같이 만나봐서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경제 능력이 좋은 게 아닌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돈을 물려준 게 있어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뭐 2, 3억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물론 되게 훌륭하긴 하죠. 2, 3억이면은 되게 많은 건데,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의, 예, 이 두 가지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금융 평가를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재소득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최대치로 낼 수 있는 소득 수준. 뭐 가령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을 했어.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노동소득을 진짜 맥스치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뭐 누군가는 뭐 외국어를 잘하면은 뭐 번역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능력 없이 그냥 정말 아무 능력도 없으면은 그냥 퇴근하고 뭐 편의점 알바를 또 야간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건 정말 다 그 단순히 이 근로노동 이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정말 돈으로 다 환산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단위가 시간당 소득이 되겠죠. 요 앞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될 거예요.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잠재 소득은 미분값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누적 소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 가치를 가지고 향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을 누적했을 때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요 누적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재 소득은 미분값이고 누적 소득은 적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잠재 소득은 여기서 기울기를 일 거고, 누적 소득은 요 아래에 있는 면적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결혼할 배우자가 현재는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딱 물려줘가지고 돈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구의 현재 잠재 소득이라던가 앞으로 그 친구의 뭐 소비 습관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꼬락서니를 봤을 때는 누적 소득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잠재 소득도 안 좋고 누적 소득도 안 좋은데 부모님이 한순간에 물려준 그 2억이랑 뭐 3억이나 되는 그 돈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경제 능력이 되게 높은 것처럼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이제 제 친구가 저랑 뭐 단둘이 있을 때는 뭔가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크게 평가하고 그 친구랑 결혼을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얘가 돈만 보고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도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예, 관점을 그렇게만 딱 가지고 봤을 때 진짜 그게 그 사람의 경제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사람의 현 경제력이?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단톡방에서 자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뭔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경제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 잠재 소득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동소득을 통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월급이라고 쳐볼게요. 이 근로소득이 한 가지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연봉 6천으로 했을 때, 이게 제가 이 PPT를 만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뭐 요 세금이랑 이거 다 나가는 거 쳤을 때 월 환산 내가 실제 수령 금액이 요렇게 420만 원이에요. 무려 연봉이 6천인데 실수령액으로라면 420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석사까지 하고 입사해서 연구원 2년 차로 해서 연봉 계약서 썼을 때 퇴사했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한 4,800 정도 됐어요. 처음 딱 신입사원 할 때. 그리고 한 7년 정도 일하고 제가 퇴직할 때 보니까 한 요 정도 됐던 거,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해서 7년 근무했는데 한 1,200 정도 올랐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월급, 이 연봉이라는 게 한 6천에서 이제 7천이 된다고 해도 실수령액으로 보면은 420만 원에서 480만 원이 되니까 60만 원 올랐네요. 월급이 60만 원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회사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책임되고 뭐 수석되고 하는 그러니까 과장 달고 뭐 차장 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진짜 막 워라밸 뭐 9 to 6 하고 단순히 그렇게 워라밸 다 챙겨가면서 책임 달고 수석 달고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 동기들도 다 나만큼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였어요. 제가 퇴사했던 이유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다들 너무나 열심히 살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금 때문에 생각보다 연봉이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뛴다고 해도 실수령액으로 했을 때는 얼마 안 변해. 이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세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려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수석님 급여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연봉이 낮은 건 아니었어요. 연봉이 저보다 그러니까 연봉 한 8천만 원 되면 실수령액이 540인데 절대 낮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근로소득이라는 게 세금 때문에 무려 2천만 원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100만 원 올랐어. 그럼 12달러 치면은 1,200만 원 오른 거예요. 1,200만 원 연봉 더 받으려고 연 1,200만 원 더 받으려고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근로소득의 첫 번째 특징은 초기에는 되게 급격하게 높은데 어느 정도 이 수렴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누워 들어눕는다고. 물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뭐 진짜 더 노력을 하면은 진짜 되게 이 기울기가 드러눕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렇게 드러눕더라 해서 근로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력 대비 실수령액으로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다. 두 번째,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중소기업 다니면서 250만 원 받는 친구가 있고 대기업 다니면서 350만 원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서는 요 100만 원 차이가 제가 가성비가 안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월급 100만 원 차이 나는 게 이렇게 두 친구가 있을 때 저는 월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는 가처분 소득이 중요해요. 보시면 둘 다 이 연두색 친구도 2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금, 보험, 뭐 차량 유지비, 뭐 식비, 월세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요. 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정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노랑 친구도 월급 3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어요. 100만 원. 똑같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연두색 친구의 가처분 소득은 150만 원, 노란색 친구의 가처분 소득은 2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처분 소득으로 놓고 보면 돈을 모으는 속도는 노란 친구가 훨씬 빠릅니다. 1.6배. 아까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 보라색 포인트를 훨씬 앞당길 수 있어요. 금융소득을 훨씬, 그러니까 잉여 자본을 훨씬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보니까 금융소득을 요 티핑 포인트까지 올리는데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이를
앞당길 수 있는 속도가 이 연두색 친구보다 1.6배 빨라요. 그럼 또 이런 말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대기업 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씀씀이 소비 습관이 연두색 친구 대비해 가지고는 뭐 품위 유지비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쓰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럼 이제 나눠봤어요. 뭐 연두색 친구는 고정비 150 쓰고 노란색 친구는 연두색 친구보다 30% 더 많은 2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더 많이 쓰는 고정비 200으로 잡더라도 요 연두색 친구는 100만 원 남고 노란색 친구는 150만 원 남고 똑같이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돈을 모으는 속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놓고 보면은 예, 훨씬 빨라요.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2차 소득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의 두 번째 특징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봉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뭔가 좁아 보이지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 속도가 예, 월급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저는 항상 무조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얘기해요. 저희 와이프는 가끔씩 제가 소비하는 거 막을 때마다 저한테 야, 내가 400만 원 버는데 이것도 못 쓰냐?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 소득 소비를 봤을 때 당신의 가처분 소득은 얼마다? 당신은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가처분 소득은 정확히 얼마다?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가치관을 맞춰야 돼요. 저는 가처분 소득에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우리 마누라는 좀 예, 소비를 단순히 월급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편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요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2년, 곧 2년이네요. 2년 정도 지내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나 아마 제가 그러니까 소비하는 부분과 관련된 능력을 얘기할 때는 아마 저희 와이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저희 마누라랑 저랑 좀 차이가 있던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월급 기준이냐 가처분 소득 기준이냐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령 많이 쓰더라도 가처분 소득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퇴직급이라던가 성과급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은 무조건 기본급 기준이에요. 기본급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고작 요거 차이 나는 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난다. 왜 요 앞에서는 100만 원 차이 얼마 아니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많이 차이 난다고 하냐? 요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 달고 뭐 차장 달고 수석 달는 데까지 들어가는 내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 다 나만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튀어가지고 부장 달고 차장 달고 하려면 예,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차피 직업은 있으니까 보통 결혼을 결정을 했겠죠. 그 경제력, 최소한의 뭔가 경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직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전에 만났던 A라는 사람과 내가 최근에 만난 B라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차피 이렇게 그냥 월급쟁이로 사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똑같이 뭐 대기업 다닌다 아니면 혹은 뭐 중소기업 다닌다 그러면은 큰 차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친구 직업이 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친구가 퇴근하고 나가지고 뭘 하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퇴근하고 나가지고 나 진짜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어. 나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맥주나 한캔 때려야겠다.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럼 이 친구의 이 잠재 소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요. 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 잠재 소득은 결국에는 이 기울기인 건데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 내재 가치가
내 여가 시간을 내 내재 가치 향상하는 데다 쓰면은 오늘 내가 책 한 권 읽은 거는 당장은 돈은 안 되겠지만 향후에 내가 이 먼 미래에 갔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이 월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때는 분명히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기여를 할 거예요. 그 책 한 권은. 오늘은 기여를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누적 소득을 생각했을 때는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단순히 상대방의 현재 통장 잔고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진짜 경제력을 본다고 하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그 사람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요 앞에 근로소득은 그냥 어차피 맨날 그냥 뭐 한 350에서 400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차피 그냥 어느 직장을 가도 그냥 그런 돈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한 2년 하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많이 안 것 같아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내재 가치를 또 돈으로 태환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니까 내 능력을 돈으로 태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는 이거를 조금 인정을 해줘요. 우리 와이프는 이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를.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제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좀 열심히 살아보니까 진짜 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결혼할 때 그때 박호근과 이 2년 뒤에 현재 남편으로서의 박호근의 이 잠재소득, 누적소득은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벌 돈은 이 기울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제 노력으로 바꿔서 부부싸움을 줄인 거고 우리 관계를 개선했던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우리 와이프의 소비를 줄이는데도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 소득을 올리는 데다가 엄청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니까 이게 돼요. 노동소득이 정말 엄청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융소득 부분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는 뭐 언제든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막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뭐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 노동소득 너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현재 최대로 낼 수 있는 소득 해올 수 있으면은 얼마나 할 수 있어? 너 월 진짜 네가 맥스로 낼 수 있는 소득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예, 저는 돈 1,000만 원은 정말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어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한 달 동안에 정말 맥스로 한 달 동안에 진짜 우리 집이 갑자기 뭔가 누가 아파. 그래서 수술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야. 너 한 달에 나가서 얼마 벌어올 수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단순히 뭐 주말에 노가다 하고 뭐 사람들이 노가다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잠재 소득에는 체력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 사람의 게으름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성실함도 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주말 내내 막 다 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두 분이 앉아서 서로한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너 한 달에 나가서 얼마나 벌 수 있냐? 그리고 서로의 남는 시간을 어떻게 향유하는지를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남는 시간을 진짜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열정이 정말 넘쳐가지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부부싸움이 잦았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했어요.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너무 심했어요. 저 신혼여행 가서도 그거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요약하고 올리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눈 뜨고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거를 엄청 지금은 이제 제가 적정선을 맞추니까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내조도 되게 잘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하니까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저희 와이프한테도 선물 사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를 좀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무리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돈이 많아 보여도 이 여가 시간을 이따구로 활용하면은 이 기울기가 들어 누워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이 기울기가 들어 눕는다고. 내가 맨날 출근해가지고 그냥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퇴근하는 사람이야. 반복 단순 업무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퇴근하고 나가지고 여가 시간을 저렇게 쓴다? 넷플릭스 보고 맥주만 먹는다? 그럼 이 소득이 들어 누워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게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 네. 요 뒤에는 다음번에는 아마 결혼하면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쪽은 안정적인 예금, 막 통장 돌리기, 조금이라도 이율 더 찾는 적금 찾기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 한쪽은 야, 그렇게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 라고 하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상담을 받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저 불리는 능력에서의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되는 금융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이나 했네요. 1편이 괜찮았으면 2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